들어서 외국인의 움직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처럼 외국인의 영향력이 높은 여건에서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과 또 주식 투자자의 성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에 대해서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식목일이죠? 오늘 식목일인가요? 네, 4월 5일 식목일인데요. 어떻게 나무 심으시나요, 위원님? 아, 그런 거 다 상당히 오래된 것 안 해보신 지 같습니다. 오래되셨죠? 네. 네, 어제는 날씨가 좋아서 좀 이제 하늘도 푸른 것과 같이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대만 증시 할 거 없이 이제 다 시장을 한 가운데 또 외환 그리고 또 외국인의 동향이 좀 많이 이제 변화를 보였다라고 네,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움직임에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움직임부터 좀 흐름을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국내 그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도 이제 이렇게 강남지역에 강의를 해봤더니 외국인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궁금한 데에는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외국인 그 비중이 낮아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만큼 그 영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외국인의 그 동향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궁금증이 더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양 PD께서 매매 주체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길게 보겠습니다. 네. 장막을 통해서 길게 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작년과 하반기 6월 이후서부터죠. 그래서 이때부터 외국인이 한 8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됐었죠. 이때 그 총 매도 규모가 한 7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네. 국내 그 코스피 지수 많이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 됐었죠. 이런 것이 이제 2월 하순부터 좀 이렇게 움직임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순매세로 정확한 일자로 보니까 방송을 해서 정확한 일자 보니까 2월 25일부터 순매세로 전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1월 달에는 한 3조 정도 나갔었습니다. 네. 이제 순매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3천억 정도 들어왔죠. 2월 25일부터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빨리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3월 이후에는 그 3조 한 4천억 정도 들어왔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3월 31일부터 매도 세력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3월 31일, 4월 1일 매도세로 돌아서다가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이상 또 순매수로 돌아가니까 3월 말 이후부터는 외국 자본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하고 나가면 주가가 빠지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 흐름이 다시 4월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2분기에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자금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뭐 배경이라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자본이 움직이는 요인들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국제간 통화치를 감안한 자금 이동설이 그 피셔의 국제간 자금 이동설, 요거 이제 언제 한번 좀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또 시간을 좀 지연시키면 우리 양 PD께서 좀 힘내니까 네. 제가 그건 좀 빼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최근에 보면 외국 간 자본 흐름에서 보면 사실상 캐리 자금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캐리 자금 할 때 그 이론적 근거를 피시오의 통화치를 감안한 가중된 국제간 자금 이동선을 딱 두들기면 그 식이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식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식에서 보면 외국 자본의 움직임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요인, 네. 경기가 뭐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환차익이라든가 금리차, 특히 환차익적인 측면이 사실 국내 그 자금의 유입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찾아온다고 보겠습니다. 거의 그 최근에 뭐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나가냐 들어오냐는 대부분 다 환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왜 2월 말 이후에는 사실 그 순매수세로 돌아섰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2월 말에 환율이 1240, 장중한 때 1245원까지 갔었죠. 네. 이게 우리가 그 적정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 언더슈팅 되기 때문에 사실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국에 자금을 부어놓으면 다른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환차익이 기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적정 환율 수준은 얼마큼일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환율이 때리는 방식에 따라서 적정 환율 때리는 방식이 환율 구조 모형이라든가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라든가 수출 차선성 모델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우리 적정 환율 수준이 좀 요 세 가지 모델에 따라서 좀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한 1100
50원에서 1180원 정도 나오는데요. 네. 자, 그러면 1240원이니까 한국에 집어넣기만 하면 대체로 보면 1150원을 기점으로 한다면 90원 이상 이렇게 한 차이 기대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 안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3월 달에 또 환율이 1240원 대비해서 114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 달도 못 돼서 100원이 수출 업체들이 당혹스러운 만큼 환율이 급락했던 배경은 네. 바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31일부터 왜 외국인들이 오락가락할까 할 때는 자,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50원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정 환율 수준으로 볼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펀더멘탈리 추가적으로 적정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원화를 절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정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집어넣어봐야 한 차익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없다는 네. 여지가 적겠다는 예.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3월 31일부터 사실 저울 지르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들이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자, 호재가 좀 발생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에 좀 자금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내적인 여건에서 한국 증시에 불려가면 또 좀 뺐다가 이런 오락가락한 모습이 되는데요. 사실 한국 경제 펀더멘탈 측면이 이걸 개선되지 못할 때는 2분기에는 이런 쪽의 모습들이 그 외국인들의 유출 모습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변동성은 네. 상당히 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새벽에서 끝났는데 이례적인 현상은 한번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FOMC 멤버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는 네. 사실 그 시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조기에 있으면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서 달러 네. 강세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94 레벨대에서 오히려 떨어졌고 네. 달러 약세가 됐고 네. 그다음에 금값도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양 PD께서 발표하게 보여주셨습니다는 그 FOMC 매퍼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살아있다 얘기하더라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네. 약세가 되고요. 자, 달러 약세가 되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값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1216 금값이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FOMC 멤버들의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정책금리 인상이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발행한다. 이제 신뢰성이 떨어진다. 네. 왜냐, 페드의 실질적인 책임자에 해당되는 앨런이 사실상 지난번에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FOMC 멤버들의 중구난방 얘기하는 것을 한쪽으로 그걸 몰아줬기 때문에 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FOMC의 의원들의 발언보다는 이제 이 방송에서도 그 사람 하나하나 발언보다는 앨런의 입장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 총책을 맡고 있는 스탠리 피셔의 입장이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금리 인상 여부를 이렇게 점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각자 FOMC 멤버들의 얘기 자체는 과거만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시장 처음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도 조기 금리 인상 얘기할 때 자, 금값도 떨어지고 네.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이제는 강한 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로젠그린 효과로 일시적인 반등은 했었으나 재차 또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또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이제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 지금 한국 경제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네. 이 정책 이슈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국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전문적인 전문가다. 네. 제 스스로가 죄송합니다는 이쪽 분야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산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런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것은 사실 그 방송의 정책 문제와 이렇게 개재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좀 공정성 문제에서 한국경제TV의 그 송재조 대표라든가 이게 조지현 그 보도본부장께서 굉장히 좀 시청자분의 신뢰를 그걸 돕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좀 자제하시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송을 안 해왔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문제 관련 없이 외국인 입주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시청자들한테 미리
이렇게 양해해드리고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권 양적 완화 정책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문제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모틀렉 현상이죠. 모틀렉 네. 현상, 병목 현상. 병목 현상이 뭐냐? 민간 소비에 있어서는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 결국 그 다음에 중하위 계층들의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분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보편적 정책으로 가지고 이걸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편차가 심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정책금리 인하 같은 이런 요인은 사실 특정 보틀렉을 풀 수 있는 그 특정 부분만 풀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금리를 내리는데 자 장기권은 어렵다고 해서 내려주고 한상추이는 괜찮다고 해서 안 내려주면 그 정책금리가 뭡니까, 그죠? 네. 그래서 특정 목적을 결부시켜서 기준금리 인하,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기준금리나 정책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런 그 보틀렉 현상을 풀어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그 보틀렉 현상을 풀어가는 데에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정책금리를 내리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할 때, 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주체들이 자금 여유는 많은 상태죠. 그렇죠. 그죠? 네. 자금의 2위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 사이드가 아니라 기업이 돈 많죠? 또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없는 사람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또 네. 중소기업들 문제고, 예를 들어서 뭐 없는 사람들, 우리 중하위 계층들은 얼마나 여기서 우리는 빼겠습니다. 혹시나 당신도 우리냐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서 저는 뭐 굉장히 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는 빼겠습니다. 근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풀어줄 때 왜 서민들이 돈이 없을까? 가계부채가 많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왜 돈이 없을까? 기업의 자금의 편중도가 심하다. 네. 그런 쪽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과 관련돼서 자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금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자금을 병목을 풀어줘야 된다. 병목을 풀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 살아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에서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 선별적 질적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변적 보편적 정책이 있고 선변적 질적 통화 정책이 있는데요.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은 그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에 가져갈 때 자,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금리 인하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일 때는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죠. 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원화 채권, 표시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겠죠. 왜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약화니까 한국의 네.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낙하되니까 채권가격이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적죠. 네. 그러면 원화 표시 채권 시장은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렇게 안 된다. 하면 사실상 우리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은 제약되죠. 네. 그냥 금리가 인하하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제약되죠. 외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만 지면 증시 입장에서는 자금을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매력도 떨어져. 그다음에 주식 입장에서는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이면 추진만 하면 외국 자본 국내 증시에 들어와.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도출해줍니다. 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증시 입장에서 보면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실상 증시적 측면에서는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촉진하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 사이에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네. 한국에서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대내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500억 이상 들어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금 유입 배경에 대해서 좀 이제 짚어봤는데요. 자금의 원천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계 자금 어떻게 이제 최근 동향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이 캐리 자금이 목적이다 보니까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열릴 때 미국에서 자금이 신흥국으로 간다. 네.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될 때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네. 사실상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형성됐었죠. 네. 근데 사실 1, 4분기에 이렇게 보면 달러계 자금이라든가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여건 상태에서 자, 왜 그런 현상이 됐을까 할 때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사실 추가 금리 지금부터 오는 것은 미래 대비해서 오는 거니까 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건상으로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지만 이것이 더 네거티브 캐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더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네거티브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입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2분기에는 미국의 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두 차례는 낮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우리도 추가 금리 인하, 미국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는 데 반해서 자, 한국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죠. 네. 그러면 양쪽의 스프레드 보면 미국은 금리 인상 폭이 낮아지고 한국은 금리 인하 폭이 거의 가능성이 적으니까 양쪽 다 뭐냐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의 그 피셔 이스함 보면 자금 이탈될 수 있는 여건가 오히려 1분기보다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최소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부분, 위계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부분이 2분기에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되기 때문에 사실상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좀 한국에서 자금 이탈될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의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펀더멘탈 측면만 개선이 되면 오히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보다는 우리 기초 여건만 개선되고 네. 양적완화 정책과처럼 외국인 입장에서 우호적인 외국인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이 평가하는 우호적인 정책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달러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제 달러계 자금의 최근 동향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또 유럽과 일본 자금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위원님?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1사분기에도 뭐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는 소위 소피아 부인이 들어올 것이냐. 네. 그다음에 엔 캐리 자금을 주도는 와다나베 부인이 들어올 네. 것이냐. 사실상 소피아 부인, 와다나베 부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디프레 문제를 타격에서는 지금까지 추가 금리 인하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틀림없는 여건은 유럽계 캐리 자금이라든가 일본계 엔 캐리 자금이 한국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과 유럽에서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사실상 다른 데 나가는 드레인 이펙트가 많아야 와다레베 브랜과 소프트뱅이 한국에 오는데요. 사실 유럽이라든가 일본 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오히려 호딩 이펙트가 강하다. 사실 외국에서 자금 퍼내는 것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금이 나오고 금리가 내리더라도 그 은행에서 이탈된 자금이 밖으로 투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금고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신 쪽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소피아베라든가 그 다음에 와다레베인이 많은 국내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골 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들어온 정도는 상당히 약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디프레 문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가 금리 완화의 어떤 그런 소지는 굉장히 이렇게 추가 금리 완화책의 필요성은 강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제까지 갔으니까 쓸 건 다 썼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제가 더 인하폭이 더 클 때는 항상 캐리 자금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금리제 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캐리 네. 자금에. 피시의 자금에 있어 보면 마이너스 금리제 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제가 이렇게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캐리 자금에서 소피아 부인과 와다레베 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캐리 자금의 여건상 형성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금리가 파지티브일 때만 형성되는 거다 하는 걸 네. 꼭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정책적으로는 틀림없이 엔캐리 자금, 유로 캐리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된다. 근데 실제로 정책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제는 사실상 피처의 자금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금리제 하락하더라도 자금이 밖으로 이탈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에서 유럽이라든가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퇴장에 따라서 예금까지 빼내가는 상황이면 일본과 유럽 금리 간의 자금 사정이 소위 크레딧 크런치 현상, 자금의 네. 경색 현상이 되면 오히려 해외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딜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더 많이 비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일본 쪽 자금까지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2분기 이후에 이제 추가 금리 완화 정책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중동계 자금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중동계 자금은 어떻게 보세요? 중동계 자금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이 위기를 거치는 상태에서 소위 고유가에 따른 굿펀드 자금들이 안정성이 선진국에 서투러지다 보니까 쉘터로서
요 중동계 자금들이 양대 벤치마크 지수에서 유럽계 자금의 벤치마크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에 이렇게 많이 의존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파이낸셜 타임스죠. FTSE 지수에 선진국에 편입돼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안전성의 자산이 안전 확보되지 않으면 쉘터로서 한국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사실 중동계 자금이라든가 산유국 자본들의 그 국부펀드 자금들이 소위 자금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쉘터 자금이 한국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소위 딜러브리지 과정에서 중동계들 이탈해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계 자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유가 향방이다. 자, 유가 향방인데 결국 유가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끓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그래서 유가 반등 얘기 좀 쉽게 하지 마십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 유가가 지속 가능하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가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늘어나야 되는데요. 세계 경기 좋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 좋죠. 원유 네. 수요 최대국 중국 경기 좋습니까? 안 좋죠. 그렇죠.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강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가 반응서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끝난 그 뉴욕 그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서부터 약 4.1유로 배럴당 35달러 떨어져서 네. 상당히 당혹스러운 40달대 유가 반등입니다. 이제는 반등입니다. 또 이제까지 넣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때 상태에서 사실 원유 관련된 DLS 상품들을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40달러에서 5달러만 떨어져도 얼마큼 됐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내 소중한 자세는 좀 불안정할 때는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가액 앞으로도 상당히 불안할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북반구 지역은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유의 비수기에 들어가거든요. 비수기에 들어가고 어제만 또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이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가 오페크의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이 또 하나의 그 맹주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때문에 이게 네. 감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오늘 새벽 끝난 그 뉴욕 상품 시장에서 브랄당 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는 아직도 불안한 요인이 많다. 그런 상태에서 중동계 자금들도 그때 유가 향방에 따라서 고유가가 될 때는 자금 들어와 국내 증시에 저유가가 떨어질 때는 자금 나가 이런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이는데요. 네. 2분기에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또 자국의 자금의 원천국별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동계 자금에 이어서 또 중국 자금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중국계 자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경기 둔화의 필요성, 경기 둔화를 살리기 위해선 중국도 양적완화 정책을 많이 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 정책, 소위 대출금과 예금금리 떨어뜨리는 정책은 이제 좀 상당히 지향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10월 달에 SDR에 위안화가 편입돼서 사실상 위안화가 발효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큰 일정을 위안화 평가 자산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는 정책 같은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은 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은 제도적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된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유입과 유출 사이드에서 굉장히 불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 유입은 촉진하고 유출은 굉장히 규제하죠. 근데 유입 촉진에서 보면 그동안 유입 촉진에서 투기적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금융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토빈스의 부과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국인 제도적으로 보면 유입 촉진, 유출 억제 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서 된다 하더라도 이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 중국에서 한국의 투자 자금이 사실상 한국 증시에 바로 투자하는 그런 제도는 한국이 중국의 후광동 것처럼 열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런 현세. 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해주겠습니다. 네. 유효 인플레 현상.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어떻게 되느냐. 위안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중국계 자금은 대부분 M&A 형태로 들어온다. M&A 형태는 간접적으로 증시에 미치는다. 직접적으로 자금 들어오는 건 아니면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걸 유출과 유입 사이드의 불균형적인 측면을 좀 맞춰나갈 거로 보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고 대외적으로 보면 사실상 뭐든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결국 형평성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입 촉진 쪽에 비례해서 네. 유출도 억제해서 좀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다는 시간이 갈수록 중국계 자금들이 한국의 증시에 직접 투자해서 사실상 한국 증시의 주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건 네. 오래된 얘기다. 오래
후의 얘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중국계 자금들이 이게 양적으로 정책에서 돈을 푼다 하더라도 다이렉트리 한국의 증시에 들어오는 이런 여건은 제도적으로 아직 돼 있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또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요인보다는 사실 내부 요인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금 원천별로 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자금의 유출입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달러계 자금 알아봤죠? 유럽과 일본계 자금을 알아봤죠? 그 다음에 유럽 올계 자금 알아봤죠? 네. 그리고 중국계 자금 알아봤죠? 대체로 보면 하반기 2분기 이후에는 크게 변동 요인이 없다. 아, 변동 요인. 네. 상당히 착시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려면 뭐냐? 이제는 대여건보다는 2분기에는 우리 내부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 여건이야 뭐 자금이 들어오려면 어떻겠습니까? 경제 여건이 좋아야죠. 네. 경제 여건이. 님지는 이제 경제 여건 문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 자본이 유입될 만큼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개선되기는 좀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불안하다 하는 얘기인데 네. 다만 한 가지 경상수지 흑자 요인은 큽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상수지가 한 1,000억 달러 기록한다면 자,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 이상 되면 원화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아니라 강세가 된다. 네. 강세가 된다. 원코인이 된다. 그 부분에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시장이 한 1,080원, 1,100원까지 이거는 적정한 수지 아닙니다. 외국의 일부 사람들이 원고가 경상수지 흑자가 제대로 원화 가치에 반영된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 1,100원 이상 떠져야 네.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어서 대체로 보면 우리 펀더멘탈 요인에서 또 경상수지 흑자 요인에서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요건은 틀림없이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에 대해서도 또 이제 다음에 또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